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갖다가 사업을 확대하겠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부동산, 꼬마 빌딩, 그리고 국세청, 세금, 네. 상속, 징역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보통 꼬마 빌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꼬마 빌딩 도대체 뭘까요? 빌딩인데 작은 꼬마인가? 그게 아니고 이제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이나 공유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뭐 아파트처럼 그렇게 소유자가 다 다른 게 아니라 단독으로 갖고 있는 빌딩 있잖아요. 뭐 이게 5층이든 10층이든 20층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이 갖고 있으면 상속 증여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꼬마 빌딩이라는 게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찾아봐서 내가 꼬마 빌딩이 있는 건가 없는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겸손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빌딩 하나 갖고 있어 하면 너무 있어 보이니까. 그냥 뭐 꼬마 빌딩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죠. 자, 일단 저희도 부럽지만 네. 일단은 뭐 꼬마 빌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받는 것 이게 위법한 상황이 돼서 국세청과 납세자가 다투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의 판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납세자가 받아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그냥 소급 감정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납세자가 신고를 한 다음에 국세청이 앞만 봐도 이 가격은 아닌데 하고 소급으로 감정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평가 기관 뭐 5군데에다 의뢰해가지고 쫙 해서 평균가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납세자는 상속이다 그러면 전 6개월 후 6개월 이 안에 다 들어오는 평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평가일도 그렇고 평가하는 날까지 다 기준일까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신고 기간 끝나고 9개월 내에 이걸 소급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납세자는 할 수 없잖아. 국세청은 그 기간에 할 수 있고 또 과거 2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간도 또 넓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납세자는 못하는데 국세청이 하고 그걸로 추징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냐? 계속 다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송이 들어간 거죠. 선구자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소송이 아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가격에 대한 네. 불만은 고객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왜 네가 정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누구의 손을? 납세자가 맞다. 와우. 납세자 못하는데 과세관청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납세자가 이겨서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년, 작년쯤이었나요? 재작년쯤에 앞으로 향후 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갖다가 사업을 확대하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해가지고 세금 좀 더 걷겠다. 네. 이런 얘기 나온 게 얼마 전인데 이게 납세자의 손이 들어졌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감정평가는 법령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세법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졌을까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일단 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처럼 하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뭐 사무처리 규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법인데. 법은 법이죠. 근데 일단은 가장 큰 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법이 아니라 그렇게 위임해서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고 이 판결은 주된 내용은 이게 납세자의 권익을 너무 침해한다. 왜냐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기간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던가 그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뭐 사례를 봤더니 신고는 400억 정도의 신고를 했는데 그쵸. 감정했더니 700억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뭐 박세무사 예전에 저희 영상들을 보시면 항상 토로했던 부분이죠. 네. 아니 도대체 부동산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냐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차라리 지정을 해라.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기준시가로 하든지 이런 걸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터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준시가로 고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본인의 왜냐면 이게 개인 어디 의견이고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상속돼 현실화적인 있고 부분이 나라 안에 있기 있고 때문에. 자식한테 갖고 자, 이거는 과도하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논의를 네네네. 하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판결을 통해서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고 그렇죠. 특히 상속증여세를 고민하는 분들의 뭐 한 70-80%는 부동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자,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실무적으로 좀
접근해서 말씀해 주시죠. 실무적으로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감정 안 받아도 되냐? 이거에 대한 이제 되는데, 물론 이것만 보면 일단 국세청이 적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위험한 생각이고, 이게 1심을 이겼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세청은 무조건 이제 3심까지 갑니다. 항소를 하고 네, 대법원도 대법원까지 가고. 갑니다.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야, 그러려면 한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예측할 때? 2, 3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많은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겠죠. 야, 저런 판례도 있는데 네. 또 2심 또 판결 뒤집히면 또 바뀌기도 하고 할 텐데 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대안을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바뀐 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규정이 없어진 건 아니고, 또 국세청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납세자에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음. 그럼 보완을 해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이제 법을 보완하겠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100억 이상의 빌딩은 감정을 의무화한다. 라는 규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감정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명문화를 통해서 나중에 분쟁 소지를 점점 줄여가겠죠. 그리고 이제 사후 평가가 아닌 뭐 사전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뭐 기간을 맞춘다든가 뭐 이런 뭔가 보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요. 음. 돌려주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은 기준시가로 한다. 그러면 기준시가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주변 거래 사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정리해서 이게 이 가격이라는 게 입증될 수 있으면 좋고요. 합당하게 나중에 합당하게 논리적인 납득시킬 근거 수 갖고 있으면. 다투려면 다퉈라. 그렇죠. 다투려면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읍소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일단 시가가 원칙이긴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받는 것과 납세자가 받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세청은 조금 높게 받으려 할 거고 네. 납세자 입장은 낮추려고 낮게 하다 받으려 보니까 하겠죠. 그 갭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받아서 그걸로 신고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준시가가 무조건 엄청나게 싼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지역과 그다음에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보면 감정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낮은 경우도 봤어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그분은 또 가슴 아프는데. 진짜로 팔리지도 않아. 네. 이건 감정하면 여기는 진짜 맹지고 쓸모가 없는데 기준시가가 가끔 여기는 맹지인데 주변이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높여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의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 감정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그런 전략적으로 이용해라. 네. 또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면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법적인 선 내에서 신고를 하되 이제 조사는 나올 거거든요. 조사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여담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을 그래서 파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아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승계할지를 고민하는 분들. 왜냐면 이거 갖고 있어봐야 나중에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파는 게 아까울 수도 있지만 아까울 수 있죠. 파는 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하는데 좀 더 실무적으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이런 질문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부동산인데 앞으로 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너희들이 매번 얘기하지만 법인, 특히 그 중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전략이 있다면 그렇죠.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상속하고 증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속은 답이 없어요. 시점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언제 돌아가실지. 맞습니다. 뭐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래 살길 바라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답이 없고 이거는 고정된 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리고 평가도 지금 같은 데로 가면 소급 감정이 없어지긴 쉽지 않고 제도를 보완할 텐데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증여를 택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증여는 사실 시점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이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부동산도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행 법에 맞춰서 또 가이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증여가 상속보다는 유리한 건 당연하고, 그리고 증여한 후에 또 올라갈 거잖아요. 상속이 그렇죠.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전에 증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더 생각할 만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가족법인을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족법인으로 갈 때는 증여뿐만 아니라 양도도 있고 증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거를 활용한다는 뜻은 상속으로 가기 전에 일정 부분의 자산 혹은 전체의 자산을 증여가 됐든 양도가 됐든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좀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가족법인 영상 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선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앞으로 국세청의 방향 이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좀 예측을 좀 해주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국세청 담당자예요. 졌어. 이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예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거고요. 그럼요. 이길 때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야, 이거 진다면 사실 대략 난감한 게 뭐냐면, 현재 봤더니 한 연간 한 70건 정도? 한 이 정도의 소극감정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는 순간 줄줄이 소송 들어올 텐데, 들어오죠. 그럼 뱉어내야 될 세금이 걷었던 거를 내야 되는데, 이건 대략 난감이라. 위헌 소송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항변하고 싸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질 거라고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대응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보수적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보셨는데. 되면 좋고 물론 그렇죠. 안 돼도 방법은 찾아야죠.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 그 납세자분 있잖아요. 네. 소송의 당사자인 분. 이분을 네. 좀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네, 이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납세자들을 향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질문과 답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될까요? 리스크는 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